부자 되는 100억 경매 파트 8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라 161페이지죠. 여러분 여기 보면 161페이지에 보면 이런 뭐 사업 추진 절차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이랑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정비법에 대한 얘기 이전에 요즘 이게 자격증이 뜬다고 하죠. 조사에서 이 정보통신에 올리는 게 조사통신관,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뜨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사통신관 이거 잠깐 외워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조사통신관 외웠죠? 네, 조사통신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비구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정비계획이 있어요. 그럼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시군구가 됩니다. 근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돼요. 왜 이게 이러냐?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일반적으로 구역 지정권자와 계획의 수립권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비법만은 우리 동네 특수한 정비사항을 정확히 알아서 계획 세울 사람은 우리 동네 시군구가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군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군구로 두면 될 텐데 왜 시도로 올렸느냐? 서울특별시가 25개 구가 있어요. 25개 구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 구역 지정이 남발되면 서울시 전역은 정비사업 때문에 도로교통의 흐름,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 또 동시다발적인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주택을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 등이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정이 남발되면 안 되니까 지정권자는 상위 기관장인 시도지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신청,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신청해서 이쪽 지정할 때 양쪽에 어떤 정치적인 대립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여당, 여기는 야당. 트러블 나겠죠?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광시는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먼저 세우죠. 그럼 우리 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러면 25개 서울특별시가 각 구별로 기본계획으로 순차적 정비사업을 정하는 거고, 그럼 이게 정해지면 그에 따라 정비계획을 시군구가 이걸 보고 자기 나발해서 지정하고 계획 세우는 거고, 시도지사가 그걸 보고 그 내용 정비 기본계획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순차적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면 당연히 조합 설립 이전에 조합 설립 추진위가 구성돼요. 그럼 이런 조합 설립 추진위가 구성되면 이후에 그 조합이 설립되고 이런 조합이 여기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런 사업 시행 계획 세워서 여기 500세대 아파트 짓는다. 그럼 500세대 구체적인 동호 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차장 어디를 두고 램프를 어디로 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조합원 등이 300명이 있었으면 300명에게 너희들 분양의 통지를 해요. 그럼 분양의 통지를 받은 그 300명이 분양에 신청을 하죠. 그러면 분양 신청 받은 내용이 300명 중에 258명이었다. 그럼 258명의 기존 노블량 건축물을 쭉 놓고 여기 있는 동호를 배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그들 동호를 어떻게 관리해서 그들에게 아파트 줄 걸 처분하는 건가,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중개사 공법 문제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다음 중 정비사업의 순서로 맞는 걸 고르시오. 조사통신관만 하면 다 맞췄어요. 그죠? 예. 조사통신관이라는 자격증 인터넷 검색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정비사업의 종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철거가 시작되고 공사가 스타팅돼서 엔딩되면 마지막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정비사업이 끝나게 되죠. 이게 정비사업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조사통신관 이렇게 외우시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지금 올리고는 있지만 또 연예인들에게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2024년도부터는 공인중개사 공법 문제를 풀 수 있게 여러 가지 어시스트 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중개사 수험에 대한 실무도 할 겁니다. 아마 대수업 듣는 분들은 공법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주변 사람이 재수 없어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끝나고 만점에가 뭐요? 아,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머, 재수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개사 시험 끝났는데 공법이 제일 쉬웠어요. 얼마나 재수 없겠요? 여러분을 재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하나 재개발 재건축 과정은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인가, 사업승인가, 분양통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철거, 사용승인, 입주로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페이지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자, 여기서 사례를 들어 생각해보자. 서울의 재건축 정비구역 다세대 물건 201호가 경매로 나왔다. 아직 관리처분 전후로 분양청이 종료되기 전이다. 주위에 물어보니 이 물건 낙찰받으면 새로 짓는 30억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아파트 입주권은 벌써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입주권은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므로 경매 감정가보다 좀 더 높여 써도 손해볼 일이 없는 것 같다. 박 씨의 이상은 적중했고 6명 입주율이 2등과 근소한 채로 낙찰을 받고 환호를 지른다. 서둘러 잔금 납부하고 조합 설립에 분양청을 하러 간다. 휘파람 불며 기분 좋게 들어간 조합 설립 사무소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 조합원이 아니어서 조합원 분양 대상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집을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이고 관리처분 계획 전이라 분양청 기간인데 분양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윽고 조합원의 상세한 얘기 들은 사람은 자리에서 주저앉고 만다. 무슨 잘못했는가? 바로 조합원 대상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면 해당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조합 설립 동의를 한 사람은 조합원,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반대제도 조합의 면제되지만 재건축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재건축은 우리 단지만 부시고 다시 짓는 사업이에요. 사익적 사업이죠. 사익적 사업은 명분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을 강제로 넣을 수가 없다고요. 재개발은 우리 동네 싹 부시고 다시 개발하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강제 가입주의지만 재건축은 그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시행가를 거쳐 분양 통지가 되면 조합원 중에 분양 신청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나뉘게 되는데 분양 신청하면 완공 후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뜻이고 분양 신청하지 않는 자는 청산 절차를 거치므로 청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또한 애초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청산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경매 물건은 해당 205호 전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집이 경매 넘어가고 채권자가 쫓기는 마당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말고 심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205호를 낙찰받은 박 씨는 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조합원이 아니기에 분양시행 자격도 없고 현금 대상 청산 대상일 뿐이다. 또한 현금 청산 기준은 조합 설립 인가로 현재 경매 진행된 감정보다 낮다는 뜻이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성격을 위에서 볼 사항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 건축물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금 조합 설립 인가 후 양수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섣부른 판단해서는 안 된다. 조합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재개발에 비해 사익적 성격이 강한 재건축은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합 설립 후에는 조합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 물건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조합에 전화해서 조합원 수익권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또 조합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는 해당 이런 관리처분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가서 이런 내용도 물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따라서 재건축적 물건은 경매가 나오면 괜히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서 잘못된 정보만 믿지 말고 전에 해당 재건축 조합을 찾아가서 조합원 여부, 분양 신청 여부, 청산 금액 등을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한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토지만 소유한 자, 건물만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청금 청산 대상이다. 자, 재개발 경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 계획 전이라면 분양 신청할 수 있다. 공익적 성격에 관한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도 조합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이 도가했다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은 청산 대상이 된다. 즉 재개발도 관리처분 계획에 우리 지금 보는 조사통신관,
조사통신관 분양 신청의 스타트와 엔딩점이 며칠까지인가 확인하고 내가 경매로 낙찰받고 매각 결정, 이의전 끝나고 잔금 납부일을 봐서 시간적 선수를 경합시켜서 안전도 분석을 해야 된다. 즉 분양 신청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옳거니 내가 낙찰받고 매각 결정, 이의전 기다릴 때까지 2주인 14일이 지나니까 잔금을 딱 내려가니까 어제로 분양청이 종료됐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조합원 지권을 못 받고 청산 대상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정비사업의 기대이익이 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건축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분양청에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재개발 경우 관리처분 계획인가인으로 분양청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조합 설립 종료일, 분양청 종료일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여 낙찰후 나의 잔금 납부를 서둘러 이들의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잔금 일자 기한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히 돌아가는 날짜상 직시하여 신속히 잔금을 납부하고 사업 진행 기한 안에 신청해야 될 것이다. 경매 절차뿐만 아니라 정비법 절차도 꿰뚫고 있어야 낭패 보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이 일반적인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강의는 별도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쪽에서도 경매 쪽에 관련된 얘기는 많이 얘기를 안 하니까 경매 쪽에 대한 얘기 개념으로 좀 얘기를 좀 바꿔서 퓨전 형태로 내용을 글을 쓰고 강의를 내용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